네, 윤센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좀 더 주제를, 소주제를 갖고서 엄청나게 이걸 갖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 몇십 개 만들어놨는데 이게 몇 개 골라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이 여민사와 슈카의 어떤 투자 지식을 저희가 흡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아니고.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슈카부터 저요? 시작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네. 이 플랫폼이라고 써 있긴 한데 네.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써놓고 디지털이라고 읽고 싶은데요. 네. 이 시장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이쪽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재택근무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국은행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가 일정하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줌 외에는 얘를 어떻게 터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줌으로 둘러싸고 이 사람 있나 없는지 보려고 괜히 쓸데없이 회의만 계속 소집하고, 사회가 되게 원하는 것 같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쪽이 굉장히 좀 앞으로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지금 서로 뭐 대형 업체들이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것 같고, 또 이게 활성화되면은 재택근무를 또 뭐 메타버스 같은 데서 하고 싶어 할 테니까 바로 옆에 있는 느낌처럼 이것도 메타버스라는 우리가 새로운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그런 쪽까지도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하면은 어쩌면 연결하고 네트워킹하고 유통하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예. 여기는 오히려 재택과 줌 연결되는 그런 걸. 그쪽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재택근무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플랫폼 자체를 이제는 뭐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메타버스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지금 사회가 원하고 있고, 그쪽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되게 당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 못 따라가고 기술 발전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다음 주제로 바로 연결되는데, 아까 제가 슬쩍 보니까 저 메타버스 뽑아놨던데. 메타버스 얘기할까요? 예. 네. 우리 요새 뭐 메타버스는 너무나 핫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좀 핫하게 좀 움직였고. 근데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최적화된 국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아까 플랫폼 얘기도 하셨지만 메타버스를 이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드웨어. 하드웨어로 우리가 봤을 때 요번에 페이스북의 오큘러스가 만든 VR 기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OLED 아니면 3D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잘 만들잖아요, 사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면에서 우리 한국이 당연히 좀 강점이 있고, 두 번째가 역시 소프트웨어인데, 물론 소프트웨어는 우리 한국에도 게임 회사들이 있지만 미국의 유니티라는 기업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언리얼 엔진을 만드는 그 기반으로 이제 많이 게임들을 구현을 하는데, 유니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툴입니다. 먼저 아바타가 될 캐릭터를 불러옵니다. 캐릭터에 무기와 갑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나중에 좀 구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역시 플랫폼 같아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당연히 미국의 로블록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한국엔 또 네이버의 제페토가 있기 때문에 제페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 월드에 도착했습니다. 한 학교 교실입니다. 셀카를 찍는 커플, 수다를 떠는 사람들, 특별한 패션 감각을 뽐내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여기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페토가 아직은 뭐 그렇게 로블록스의 매출액만큼은 나오지 않지만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려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가 바로
저는 5G 같은 초고속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또 그쪽에서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국은 대부분의 조건들을 또 갖추고 있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국형 뉴딜 2.0 또 얘기를 하실 때 연설을 하실 때 느닷없이 또 메타버스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 가상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산업이 커지는데 거기서 뭐 어떤 기업이 뭐 계속 성장할지는 우리가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산업 자체는 커진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가상의 세계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카카오톡 네.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대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데 이거 자체도 사실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생활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좀 저는 계속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네. 아, 염이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겠어요. 빨려 들어가서, 막 고개 계속 끄드리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네. 다들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이제 거의 성장주들, 이런 쪽이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많은 예,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땅으로서 과도한 밸류에이션 후유증을 보통 겪잖아요. 그러다가 10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성숙도는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침투라든가 성숙도는 먼저. 전 사실은 같은 경우도 옛날 센터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 그 주식이 바보 주식이었잖아요. 어우, 저희 말 엄청 고생했던 못 올라가는 걸로 유명한 맞아. 주식이었는데 돈도 못 벌고 맨날. 근데 어느 순간에 뚫고 올라가듯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고평가 받는 주식들이 있다면 좀 횡보하는 기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올라갈 텐데 문제는 좀 몇 년이 될지 모른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둘을 얘기 듣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염의사가 제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야, 저거 플랫폼이랑 저 소프트웨어도 없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쪽 좋아지는 걸로 베팅하자니 그게 많이 다른 건 알겠죠. 예. 그것도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걸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잖아. VR이 이렇게 대중화되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시차가 꽤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전문기관에 의하면은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0년에 1700조까지 간대요. 1700조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그때 그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진짜 이걸 착용을 하고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시대가 좀 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걸 먼저 뛰어든 거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3D 카메라라든가. 우리 뭐 애플하고 또 같이 가는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처럼 저는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나중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엔 더 좋은 유리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밸류는 당연히 비싸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침투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대중화되면 그거는 오히려 돈은 벌지만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침투율이 낮을 때가 고밸류를 받더라도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침투율이 20%까지 가면은 이젠 그때부터는 대중화예요. 그러면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간에 완전 이제 갈림길이 나올 텐데 그때는 극명하게 이 떨어지는 기업과 잘 되는 기업 간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스마트폰도 사실 그랬잖아요. 사실 과거에. 애플하고 결국 삼성전자 살아남은 것처럼. 근데 지금은 생태계가 이제 막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고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2차 전지에서 네. 꽂으면 되겠네. 네, 2차 전지도. 근데 그 생각 나잖아요, 염이사. 우리가 이한나 연구원 우리 작년에 이제 뭐 그 2차 전지 재료들 막 얘기할 때 상승률로 보면은 비슷해요. 네. 나는 그때 너무 좀 생소해가지고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참 그때 잘 모를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들 사람들이 낯설어 있었잖아요. 네, 낯설어 기업들을 있었죠. 얘기하면 네. 뭐
이렇게 회사들 처음에 얘기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저런 거 왜 이렇게 비싼데 저러냐 뭐 네. 동박 관련주들 얘기하면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너무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 뭐냐면 네. 침투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들의 인지 정도가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되고 난 뒤에는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소재는 좀 많이 비싸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소재 쪽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좀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가고는 있는데 사실 또 중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또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CATL이 시총이 200조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성장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2차 전지를 우리가 아무거나 사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막 태동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비싸다, 이거 너무 고평가됐다, 이 논리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진 예. 않는데 우리가 아까 이 두 가지 하드웨어 쪽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기업들이 잘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저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네. 게임으로 참게. 저는 게임 되게 게임은 좋아하는데 원래 정말 정말 애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강국인데 한국 게임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 K 모델 과금 모델 방식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 좀 안 나가더라고요. 좀 이 지속성에 대해서 의심을 물론 10년 전부터 의심을 했는데 10년 동안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잘 알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마치 우리가 영상 시대가 유튜브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지금 영상 보려면 그 정도로 클라우드 게임 쪽 The last one was actually Stadia, interestingly enough. Cue them to start downloading on your PC or console. Now has this extra tab that has games where you can cloud stream. And there are over 100 titles on here. 사서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에 하는 다운로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처럼 이렇게 그치. 예, 동시에 서로 동시에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으로 가면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게임이 마치 유튜브 채널처럼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이렇게 보이고 이거 해볼까 하고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분명히 게임에서도 주도적인 플랫폼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좀 많이 기존 합니다. 게임 산업은 또 엄청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기존 게임 산업은 기존 방송업하고 굉장히 비슷해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플랫폼으로 쟤네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쟤네한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편에 설 것인가 방송국들은 처음엔 자기들이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맞아요. 한 5년 전, 6년 전에 가면 그거 올리라 그러면 아니 내가 확 와닿는 거예요. 지금 예. 방송국이 죽어가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사실. 처음에는 싸웠거든요. 자기들 그치. 플랫폼이라 생각하고 맞아. 유튜브에 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올리고 저도. 자기들 그걸로 했는데 이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요즘 완전히 180도 돌아서 나 요새 헷갈려. 방송국이 유튜브 채널화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10개씩 만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을 확 바꾸면서 또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게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지겠죠. 기존 게임 산업들이 어떤 그런 클라우드 하는 플랫폼이 등장을 했을 때 맞서 싸울 것이냐. 자기들 요즘은 블리자드는 배틀넷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 게임만 넣듯이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정말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처럼 주도적인 플랫폼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콘텐츠 제공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글로벌한 플랫폼이 게임에서도 등장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게임이 정말 우리 염이사님 생각하듯이 이걸 쓰고 하는 뭐 그런 시대가 얘기를 많이 온다면 하죠. 이거 뭐 하면 옛날 영화에서 나오듯이 우리 가상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잠만 자고 있고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세계도 올 수 있는 네. 거지. 게임 근데 우리 게임에서 당장 보면 어쩌면 굉장히 고비인 것 같아요. 우리 게임 산업들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일단 당장은 한국 게임의 사실은 요 10년의 발전을 보면 게임 자체의 발전보다는 우리나라 게임의 발전은 과금 구조 연구에 좀 많이 치우쳐 있던 게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과금 구조의 혁신을 해냈죠. 전 세계에서 몇 없는 혁신을 해내서 정말 고인물 대상으로 하는 그 수익 구조가 그 사람들의 중독 기능으로서 돌아가니까 이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어요. 전 처음에 그게 작을 줄 알았는데 무슨 말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 시장은.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과금 구조 혁신 뭐 좋아요. 그것도 일종의 혁신이니까. 근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관해서는 어떤 특정 IP가 20년, 30년, 100년 갈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변화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어떤 그런 변화에 좀 올라탈 수 있는 기업들이 자금력은 충분하니까 등장하기를. 나 이거 밤새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미사는 다음에 어떤 주제 하나 뽑았고. 아주 이제 성장주 얘기했으니까 좀 경기 민감주. 이쪽 가운데 좀 놓죠. 민감주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 이제 흔히 뭐 가치주라고도 많이 표현도 하지만 이제 섹터가 경기 민감주에 또 사실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메모리가 시크릿칼이에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 베이스가 좀 넓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 민감주나 이 가치주가 사실 그동안 성장주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이 빅테크 섹터에 비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거의 그냥 밑에서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저는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이기는 사이클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사이클을 한번 좀 우리가 미리 좀 준비는 해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또 특히 경기 민감주는 다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근데 과거랑 다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이번에 너무 쇼킹을 받았던 게 도대체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퍼를 들고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올리며 반도체가 국가의 기초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서비스업 위주로 갔지만 소프트웨어 기반 설계만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제조업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프랑스의 뭐 르노 자동차 같은 회사도 리쇼링이라고 하잖아요. 자국에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게 아니라 자국에 그냥 공장을 짓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우리나라한테 되게 좀 유리한 구도라고 좀 일단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중국과의 견제도 있지만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익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많이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아직도 중간재 비중이 높은데 화학, 철강 이런 중간재들이 당연히 이들 나라들이 결국엔 이런 공장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유럽이나 사실 미국 같은 특히 미국은 제조업이 되게 약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게 많고 TSMC도 있지만 우리 삼성도 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2차 전지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지만 하나의 제조업 베이스로 보면은 또 그 중간재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할 역할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형 좀 사이클이 분명히 뭐 지금 올해가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에는 좀 큰 흐름으로 한번 저는 좀 오지 않을까. 아무 경기가 우리가 막 경기 절정 갈 때 경기 분야가 가장 화끈하죠.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이건 좀 너무 단순하지만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민감주가 또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미국 빅테크만 가니까 성장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포트의 일정 부분은 경기가 좋아질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담아놔야 된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연결되는 거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 얘기도 좀 성장 개념. 또 이거 우리나라 K바이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랭킹 보면은 1위에서 한 10위까지 중에 절반 이상이 바이오로 뒤덮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오 투자에 한번 맞들린 사람은 바이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있어. 바이오만 좋아하지. 예.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코스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벤처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모험 자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데 와 바이오가 제가 많이 봤을 때가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7개 관련이 7개 정도가 코스닥이 바이오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사실은 어떤 자본들이 투자를 했을 때 바이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고
이런 비중을 봤을 때 야, 우리나라만큼 바이오에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기업들이 보면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바는 요새 난리죠. 우리나라 뭐 총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나라 전체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반도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이 바이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또 바이오도 약간 제조업 쪽으로 좀 접근을 삼성 해서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알죠.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뭐 2상 3상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공장을 늘렸다. 바이오 기업인데 무슨 뭐 몇 리터짜리 공장을 새로 줘서 이 증설을 해서 자동차 공장이나 무슨 반도체 공장에서 얘기하듯이 미국의 바이오텍 보시면은 아예 설비가 없고 랩 같은 거 인도에 두고 막 이런 회사도 있어요. 시총은 엄청 커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 그 안타까운 게 어떤 그게 지적재산권이 있고 이걸 활용해서 전 세계에 그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는 거에서 소위 말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코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아직은 업력이 좀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0년대 대부분 생겼으니까 이제 10년 넘어가고 20년 차에 들어가면은 그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로 넘어와 줄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서 좀 나라 전체가 저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저쪽 바이오 분야에서 좀 빅파마들이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정도는 좀 등장해 줬으면. 슈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지 오늘 약간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그 어떤 기술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선호하는 것 같네요. 넘보지 못할 지위를 갖고 있는. 야, 그리고 국내에 마음에 드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겠는데요? 좀 해주기를. 좀 해주기를. 가야죠. 한번 얘기하시죠. 요거는 이제 뭐 유통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유통은 뭐냐면은 이제 요새 이마트가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 업체가 장악을 했는데 한국은 아무리 지금 돈을 이렇게 때려 박아도 압도적인 1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지금 거래 기준으로 1등이지만 만만치 않게 쿠팡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또 각각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 그런 반복 구매라기보다는 지금 한 번씩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공산품도 있고 의류도 있는데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검색 베이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네이버 포인트에 또 굉장히 좀 열을 올리세요.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끄덕이고 있는데 잘 안 근데 해봤어요. 네이버 포인트도 꽤 많이 줘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돈이긴 한데, 근데 쿠팡은 또 다른 게 네이버랑 경쟁도 하지만 겹치는 게 많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일상 그 생활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반복 구매. 거기 그런 구매자가 되게 많아요. 뭐 화장품. 옛날부터 여미사가 이런 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면도기. 이게 해본다 그러고 면도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하게 수요층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성식품은 또 다릅니다. 마켓컬리가 또 강자기도 하면서 이마트의 그 스타컴이 또 절대 강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파편화돼 있다는 또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과연 이마트가 결국 이 틀을 깨려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가면 이 스타컴 하나 가지고는 지금 게임이 안 되니까 과연 이마트의 의도대로 진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약간 또 의문보도 들면서도 기대도 하고는 있는데, 아마존처럼 우리 한국에 절대 강자가 나올까? 근데 DNA가 약간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내가 사실 슈카 얘기를 듣다 보니까 DNA 자체가 그쪽에 있는 애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토스 막 DNA 자체가 그래야 이게 확장성이 있고 밸류를 고밸류 줄 수가 있지. 여기서 우리는 자꾸 우리 익숙한 기업을 통해서 가려고 했더니 왜냐면 내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정영준 부회장이었으면 저도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멋있는데? 왜냐면 조영식 회장이 아니 그 생각을 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제 혹자분들은 실패한다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그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마트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대형마트 있고 쓱닷컴은 유지하겠죠. 돈은 벌겠죠. 근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밸류를 올리기를 원하는데 밸류 올릴 방법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도 승부수를 던졌을 거는 같아요.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예. 최근에 여미사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확 와닿았죠. 저는 꿈만 생각. 아니에요. 저는 그럼 리스크 얘기도. 리스크. 아우. 중국. 중국 오늘 잘 떨립니다. 오늘 그 녹음한 날 오늘 막 아침부터 중국 아침에 막 이거 며칠 텔레그램 전부터. 돌고 막 그치. 최근 중국과 홍콩 증시는 물론이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연일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교육, 부동산 등 산업 전반위로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건데요. 중국 시장이 전 사실 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어울리는데 채권 전문가니까 중국 딱 얘기해. 사실 올해 최대 리스크가 맞아요. FOMC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거라고 생각을 연초에는 했었는데 흘러 가고 상반기로 가다 보니까 야, 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그게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딱 요 순간에 오니까 야, 이 테이퍼링은 모르겠다. 뭐 어차피 하겠지 뭐 언젠간 하겠지 뭐 그때 되면 좀 움직이겠지 정도고 중국은 얘네가 지금 당장 내년에 뭐 시진핑 주석 3년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중 분쟁에서 어떤 식으로 카드를 내밀지가 요즘 내미는 카드들이 다들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테크 기업들 뭐 미국 상장을 아예 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압박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교육을 뭐 중단한다 그러면서 거기는 또 자금을 뺀다는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며 또 하반기에 얘들이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뜻이 있는지도 약간 애매하고 오히려 좀 지금 너무 커버린 얘네들을 좀 군기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겹치면서 이 중국의 불확실성이 좀 올해는 테이퍼링보다도 어쩌면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중국이 저러니까 중국에 들어갈 돈을 한국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왜냐하면 최근 들었던 생각은 미중 갈등이 어쩌면 중국이 미국 밑으로는 안 들어가겠다를 완벽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기싸움이 멈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고 뭐 주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안불안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여미사도 그리고 리스크 위주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하기 전에 물가. 물가. 예. 물가. 야. 결국에 지금 좀 우려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경기는 그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 싫어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장도 그런 걸 우려는 하는 거는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는 게 조금씩 보이는데 코스가 너무 올라. 근데 인플레는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연준은 자꾸 뭐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일시적이라는 게 한두 달?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 봐서는 이거는 뭐 6개월, 1년 가는 거 아니냐. 일시적이라는 게 이제 기간이 길어져 버릴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레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말을 이제 100% 안 믿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또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경기 모멘텀 꺾여서 이거 좀 약간 뭔가 쎄한데 물가 올라가니까 이거 비싸 안 살래 소비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기껏 이제 또 회복되던 이 경기가 더 다운 사이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저는 최대 변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좀 잡히느냐. 사실 이게 좀 관건인 것 같다고 최근에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보다 놀랬던 게 아니 그 컨테이너 적재 사이즈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는 거야 최근에. 그러고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운송이 지연되니까 공급 사슬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곳곳에서 재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 사이트들이 다. 그래서 아까 사실 여미사가 지적했던 부분은 상당히 올해 하반기에 긴장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 같고 사실 슈카가 말했던 거는 이게 돌발 악재가 될 수 있어서 두려운 거거든. 이거는 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게 이유를 모르는데 나중에 이유를 딱 알게 됐을 때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도대체 중국애들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최근에. 슈카랑 여미사 다 다음 스케줄인데 제가 막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얼굴들이 사색이 됐고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따졌어요. 왜 말이 다르니까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하여튼 곳곳에 가서 우리 이베스타의 우리 슈퍼스타 두 분이 열심히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조언을 아주 많이 받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진짜 몇 가지는 아까 잘 모르는 건데 막 앞에서 여미사 앞에서 아는 척을 했는데 여미사 요새 진짜 공부 많이 하는구나 느껴서 정말 뿌듯했고 그래요. 오늘 밤늦게까지 뒤에 야경 보이시나요? 예. 마지막 거 해주시면서 마무리 함께 고민하시죠. 알겠습니다. 누가 맨날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맨날 고민만 하냐? 서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맨날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